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관절은 우리 몸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걷고 뛰고 앉고 서는 모든 움직임의 역할을 하는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을 때 빠른 치료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심할수록 위험이 높아지고요. 골절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으로도 오랫동안 고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의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해야 할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이와 비례한다는 전립선 비대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신중현과 역전들의 미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면서 넘어지면 큰일이고 고관절을 다치면 더 큰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고관절 손상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골절에서 특히 고관절 골절 위험이 지적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관절을 다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고관절이 무너졌다는 말도 하고 다른 관절에 비해서 손상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큰데요. 왜 그럴까요? 예, 사실 저도 외래에서 고관절 골절을 당하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고관절 수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아마 그것은 고관절이 가지고 있는 해부학적 특성하고 네. 이 고관절 골절을 발생하는 경우는 사망률이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대규모 데이터가 있는데 네. 50세 이상에서 1년 사망률이 한 7%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1년 사망률이 80% 이상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수술하지 않으면서 또 장기 침상 생활이 길어질수록 네.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데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관절이 무너지면 뭐 위험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흔히 말하는 대퇴가 고관절이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 않나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예, 고관절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보면 골반하고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를 만져보라면 엉덩이 이게 바로 그 안에 깊은 곳에 고관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부위인 사타구니 부근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주로 이제 이 관절은 인체의 하지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이게 코어 머슬이 대부분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한 관절로 생각됩니다. 고관절이 우리 하반신의 움직임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일단 보행의 기능 여부를 좌우한다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관절은 골반과 허벅지 뼈를 이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핵심 관절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체중을 지탱하고 걷거나 뛰거나 앉기 같은 일상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어깨 관절 다음으로 넓은 범위로 다리를 움직이게 해서 네. 균형 유지나 보행 안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 그만큼 튼튼하지 않을까요? 튼튼한 것과 상관이 없나요? 골절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고관절은 굉장히 튼튼한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뼈가 튼튼하고 강한 것도 있는데 볼과 속격 구조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네.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체중을 하체로 전달하는 굉장히 핵심 관절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몸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어디가 안 좋아도 어디가 안 좋은지 통증 부위가 좀 모호하거든요. 네. 그리고 노화나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이 고관절의 뼈가 약해지면서 가벼운 낙상에도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고관절 골절 위험이 높잖아요. 그만큼 나이 들수록 뼈가 약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정확하게 고관절 골절 위험은 뼈가 약해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골절 위험을 저희들이 이제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나이가 많이 든다든지 고령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뼈가 약화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거든요. 네. 또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저하가 겹치게 되면 굉장히 또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대부분 이제 넘어지게 되면서 고관절 바깥쪽을 이제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요즘 같은 장마철 같은 경우는 바닥이 젖어 있거나 그리고 폭염이나 탈수 같은 환경이 되면 어지럽거나 이런 것 때문에 낙상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거 그리고 또 골절이 발생하면 혈전이나 폐렴, 뭐 욕창 같은 합병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또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절률이 높은 사람들은 빨리 진료를 해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평지를 걷거나 가볍게 넘어져도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요. 집안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기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흔한 장소를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절이 하면 바깥에서 외부 활동을 하다가 넘어지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잘 생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데가 겨울철에 빙판길이나 장마철에는 젖은 보도블록이나 계단 현관 같은 곳에서 골절이 발생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것은 집안에서 더 많은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특히 말씀해 주신 화장실이 가장 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방이나 마루, 얼음판처럼 미끄러운 곳에서 잘 넘어지는데 이 또한 원인을 물어보면 왜 이 방바닥에서 넘어졌습니까? 물어보면 화장실 가려고 일어서다가 미끄러져서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원래 대퇴라는 관절이 약한 게 아니라 나이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관절은 뼈도 튼튼하고요. 그리고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 볼엔 속해 구조라서 튼튼한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골밀도가 점점 이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 고관절은 70대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나이의 노인이라고 해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도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같은 어르신들이라도 골밀도가 높고 고관절이 튼튼한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거를 물어보면 이 젊은 시절에 굉장히 뼈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이제 잘 유지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무조건 다 뼈가 나빠지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뼈가 약하다고 진단을 받으시면 이제 그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의 예방인 핵심이 되는 낙상 위험을 줄여주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문지방이나 전기줄 어떤 미끄러운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특별히 하체 근력이나 균형 감각 운동을 꾸준히 해서 하셔가지고 골다공증 위험을 갖다가 조금 줄여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문의와 진료해서 약물을 좀 쓰는 것들도 도움이 될 거예요. 또 말씀 주신 흔히 생각하는 70, 80대 노인이 아니라 중년의 50대에서도 고관절 건강을 살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노인들과는 원인이 좀 다른가요? 예, 보통 우리가 중년 50대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고관절 골절은 대형 사고 같은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난다든지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가속으로 운전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르신들처럼 살짝 넘어졌는데 이게 이제 골절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꼭 2차적인 원인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대에 이 고관절 골절 오시는 분들은 원인이 되는 내분비 질환 같은 동반 질환 감별이 꼭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 건강에 도움되는 비타민 D나 칼슘 섭취 같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조제로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그것도 말씀드리면 도움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우리나라의 식습관이나 음식물 중에서 유난히 비타민 D가 좀 부족해요. 비타민 D가 가장 많은 제품도 유제품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제품을 옛날보다는 좀 많이 드시면 잘 드시지도 않고 네. 그리고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못 드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비타민 D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적으로 음식 비타민 D를 드시는 것은 꼭 도움이 됩니다. 그럼 또 고관절 골절을 당하지 않더라도요. 고관절이 약해질 때의 증상은 없는 건가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는 골다공증 골절의 특성이 그렇기도 한데 네. 그렇지만 고관절 골절이 딱 발생하고 나면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고관절 골절의 증상은 어떨까요? 일단 움직일 수가 없나요? 예,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못 움직입니다. 몸을 갖다가 세우지도 눕히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관절 골절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또 고관절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라고 말을 해보는데 절대로 못 일어서거든요. 그분이 일어서시면 고관절 골절이 아닌 가능성이 좀 더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고관절 골절은 기본적으로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응급실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어설 수는 있는데 그 약간 미세한 골절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은 그 초기엔 일어설 수 있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역시 골절편이 어긋나면서 그동을 못하게 됩니다. 꼼짝을 못한다라는 말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 상태에서는 참아서 될 일도 아니고 참을 수도 없는 거죠.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참을 수도 없고요. 참는다고 참아지지도 않고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환자분을 어떻게 간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관절 골절은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시면요,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엉덩이나 사타구니에 통증이 있고요, 못 걸어요. 그리고 또 보면 다리 길이가 좀 차이가 나고 다리가 바깥으로 돌아가는 변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진단을 이제 이런 경우는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나 CT, MRI로 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것들도 이제 필요할 수 있는데 치료는 이제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내구적이나 인공관절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런데요, 또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서 엑스레이를 찍어도 골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요런 경우가 처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했다가 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어르신들은 고관절이 이런 데 미세골절이 있거든요. 엑스레이에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환자는 좀 아파지면 뭐 앉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MRI나 CT를 꼭 찍어서 추가로 확인해 볼 수가 해봐야 됩니다. 응급실 오는 환자들 중에서 그런 비율이 많게는 한 4% 정도 되거든요. 100명 중에 4명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이렇게 느낌적으로 골절, 미세골절 있겠다 싶으면 항상 추가 확인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검사 중에 동위원소 검사도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동위원소 검사의 용도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 고관절의 미세골절이 의심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위원소 검사라는 게 뭐냐면 뼈의 대사 활동과 혈류 변화를 보이는 쪽이 까맣게 보이거든요. 골절이 있으면 그쪽에 피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까맣게 보여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골절을 진단하는데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워낙에 MRI나 CT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되기 때문에 그 동위원소 검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와 CT를 좀 더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관절이 손상됐을 때 골절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네요. 예, 정확합니다. 이 고관절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 골절이 어디에 위치가 어디냐, 그다음에 얼마나 어긋나 있느냐, 네.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지만 모든 치료의 기본 원칙은 빨리 수술해서 네. 빨리 걷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골절이나 관절 보존이 잘 되는 골절은 내구조 수술을 하게 되고 네. 대퇴골두 손상이나 골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로 바꿔서 수술해줘서 궁극적인 목표인 조기 수술, 조기 재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수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한 후에도 골다공증에 대한 여부와 치료는 필요한가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에서 고관절 골절은 그 원인이 비록 낙상이나 넘어져서 그런 게 있지만 뼈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고관절 골절을 치료하고 나면 골다공증 치료는 100%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부위가 부러지거나 재골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네. 골다공증 치료는 뭐 골밀도 검사를 하고 나서 약을 드시면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약물 치료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 약을 쓰면 되는데 노인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고관절 골절이 생기면 비록 골밀도 검사상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3년간을 기본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도록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면 무조건 골다공증 약을 드시거나 주사를 맞거나 네. 해야 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가급적 꼭 드셔야 돼요. 네. 참 고관절 손상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인데요. 제 지인은요, 나지막한 계단을 내려오다가 2개 정도 남기고 넘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기를 밀고 다니거든요. 네. 골다공증이 너무 심했는데 넘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나요? 예. 사실은 골다공증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골다공증이 소리 없는 도둑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살짝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고관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낙상으로 고관절이 골절됐을 때 초기 치료와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치료 결과가 아주 큰가 보죠. 그렇습니다. 조기에 치료를 잘하면 제가 아마 그런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요. 1년 사망률이 17%에서 10%가 안 되는데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 이유로 수술 못 하신 분들은 3개월 사망률이 80%고요. 1년 사망률이 90%였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환자들이 오면 고관절 골절 있는 환자들 오면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빨리 조기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참 여러 합병증의 위험도 있고 고관절 손상으로 인한 삶의 질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고관절 골절에서 가장 중요한 예방은 첫 번째, 낙상 위험을 줄여야 됩니다. 낙상 위험을 줄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욕실이나 화장실에 갈 때 잘 다친다고 우리가 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 화장실이 욕실과 같이 있으니까 미끄러지거든요. 미끄럼을 방지해주고 문지방 같은 데 문턱에 걸리면 또 넘어지니까 그런 집안 환경을 잘 정리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력 운동이나 그다음에 유연성 운동이 필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다공증 치료를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인 고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양희은의 연인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와 비례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흔하다고 해서 덜 불편한 건 아닐 텐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전립선 비대증은 일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립선이 커지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전립선은 남성한테만 있는 독특한 기관인데요. 네. 신기하게도 나이가 들면 점차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포의 노화 그리고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인데 네.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세포가 생성되고 다시 소멸되는 이런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세포가 잘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크기 자체가 비대해지는 거죠. 그럼 노년기의 분들은 거의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개인차가 있는 건가요? 예, 뭐 거의 나이가 들면 뭐 흰머리가 나듯이 대부분 겪는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이제 50대 남성의 50%, 60대는 60%, 80대에서는 8,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뭐 물론 개인차가 조금 크기는 한데 전립선이 뭐 주먹만큼 커졌어도 소변을 잘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조금만 커졌는데도 이 소변길이 꽉 막혀서 어떤 괴로움을 많이 호소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세포의 노화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말씀하셨는데요. 네. 원인은 노화가 가장 큰가요? 호르몬의 변화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노화와 호르몬 변화가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될 텐데요. 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신체 전반의 노화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서 전립선 비대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남성들도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남성 호르몬 농도가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그때 호르몬을 대체하는 물질이 생기는 건가요? 예, 뭐 대부분 들어본 적이 있는 남성 호르몬은 이제 테스토스테론일 텐데요. 네. 뭐 최근에 뭐 테토남 이런 용어도 있었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몸 전체에 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불리는 남성 호르몬은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중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로 바꾸는 효소의 활동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하필이면 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전립선을 자극을 해서 크기를 증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남성 호르몬은 줄어도 오히려 전립선 안에서는 성장을 자극하는 물질이 계속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전립선 세포가 이제 증식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전립선이 커지면 가장 큰 불편이 배뇨장애잖아요. 네.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건가요? 예, 뭐 사실 처음부터 방광 기능이 뭐 망가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요. 네. 초반에는 커진 전립선이 소변 지나가는 길을 이제 물리적으로 꽉 누르고 있으니까 소변이 잘 안 나가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방광 입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내보내려면 좁은 길로 억지로 이제 힘을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상태가 계속 방치되다 보면 방광 근육이 무리하게 힘을 쓰다가 결국에는 지치고 두꺼워지면서 방광 기능 자체가 이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먼저 소변을 모을 때 어떤 힘든 증상이 생기는 건데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라든지 밤에 이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야간뇨 네. 아니면 갑자기 소변이 참기 힘드는 요일을 느끼는 절박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소변을 볼 때 힘든 증상이 나타날 건데 이제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양뇨라든지 아니면 소변이 바로 안 나오고 시간이 걸리는 요주저 현상 네. 또 이제 보고 나서도 개운치 않은 잔뇨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고 싶거나 밤에 자주 가는 정도의 배뇨장애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심하지 않은 상태로 보면 될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장실 좀 자주 가는 걸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의학적으로는 사실 뭐 가볍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야간뇨라든지 빈뇨 같은 게 수면의 질을 또 극도로 떨어뜨리고 또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뭐 증상이 뭐 경하다, 중하다 이렇게 단순하게 종류로만 판단하기보다는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또 이제 방광 내부의 압력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이 방치되면 소변줄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도 흔한가요?
예, 응급실에서 생각보다 좀 제법 흔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의학 용어로 급성 요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변길이 완전히 막혀서 소변이 한 방울도 안 나와서 방광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응급 상황인데, 평소에 이제 보통 증상을 있어도 참고 방치를 하다가 아니면은 전립선 근육을 갑자기 수축시킬 수 있는 뭐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용을 하는 경우, 또 이제 과음을 한 날 밤에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와서 소변줄을 꽂으러 오는 분들이 응급실에 가끔 오시거든요. 뭐 소변줄이라고 하면 어느 과에서든 어떤 의사들이든 처치를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전립선 비대가 심해서 이 부분에 아주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라면 비뇨기과과 의사가 아니면 또 넣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등을 이제 호소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는 분들은 이런 배뇨 장애로 일단은 병원을 찾는 건가요? 네, 대부분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도저히 못 자겠다 이러면서 이제 배뇨장애 증상 때문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건강검진에서 혈액검사 중에 이 전립선암 검사 수치인 PSA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러 오셨다가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비대증이 진단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뇨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 텐데요. 비대증 확인을 위한 검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검사인가요? 네, 이제 뭐 소변을 잘 안 나오는 원인이 뭐 단순하게 비대증일 수도 있겠지만, 뭐 요도가 좁아진 요도 협착이나 아니면 방광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신경인성 방광, 또는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고 방광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소변 검사를 기본으로 이제 말씀 주신 PSA 검사와 손으로 전립선 크기와 상태를 확인하는 것까지 전립선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와 같은 방법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검사 항목이 같은 이유는 뭐 배뇨장애 원인이 단순한 비대증인지 전립선염인지 전립선암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기본 소변 검사로 염증이 있는지를 또 보고, 피검사인 요 PSA 검사로 암이 위험이 있는지 좀 스크리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의사가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이렇게 만져보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서 또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해서 전립선의 어떤 크기나 모양, 혹시 딱딱하게 만져지는 암덩어리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모두 해야 하는 건가요? 모두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전립선이 기준치보다 좀 커졌더라도 환자분 본인이 느끼는 불편함이 전혀 없고, 또 검사상에 뭐 방광이나 신장 이런 데 무리가 가고 있지 않다면 뭐 당장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활 습관도 교정하면서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대기요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치료는 아무래도 일상 생활을 방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상부 요관과 같은 부분에 합병증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치료법은 다양한가요? 네, 뭐 가장 기본이 되는 약물 치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근에는 조직을 상하게 하지 않는 시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아예 막힌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까지 어떤 전립선의 크기나 나이, 또 건강 상태에 맞춰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 시술, 수술이 진행된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1차 치료로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알파 차단제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전립선하고 방광 목 부위에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전립선이 소변기를 꽉 쥐고 있어서 소변이 못 나갔던 부분이 있을 텐데, 요 긴장된 근육을 이제 풀어주니까 소변 통로가 일시적으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수일 내로 소변 줄기가 시원해지는 걸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서 배뇨 기능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치료도 있는 건가요? 네, 이 방금 말씀드린 알파 차단제는 소변 길을 열어줄 뿐 뭐 크기를 줄이지는 못하는데요.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약은 이제 앞서서 남성 호르몬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 요소 억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을 자라나게 하는 호르몬이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차단을 해서 전립선 부피를 줄여주는 원리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 전환 효소 억제제는 비대증의 상태가 초기 단계를 좀 넘어선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를 지나서 전립선 크기가 제법 커져 있는 분들한테 주로 처방이 되는데요. 이 약은 효과를 보려면 최소 3에서 6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제 효과가 빠른 알파 차단제랑 같이 복용하는 병영요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또 내시경으로 하는 시술적 치료도 있지 않나요? 예, 최근 환자분들이 비교적 간단하면서 또 이런 효과를 얻고 싶어하면 몇 가지 시술을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해서 요도로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비대된 조직에다가 특수 실로 묶어서 양 옆으로 이제 커튼처럼 이렇게 고정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조직을 깎아내거나 태우지 않기 때문에 네. 출혈 위험도 적고 또 성기능 부작용 우려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는 리줌이라는 시술도 있고요. 또 이제 전립선 주변을 또 넓혀주는 스텐트를 넣어서 이제 하는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약물 치료로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소변이 아예 안 나오는 요폐 증상이 반복될 때, 또 이제 너무 이제 소변이 잘 막혀서 안에 결석이 생기는 합병증이 오면 수술을 권유를 해드리는데요. 네. 배를 가르거나 이런 개복 수술보다는 이제 요도로 내시경 레이저를 넣어서 요 비대된 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인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귤 껍질 까듯이 이렇게 발라내서 하는 홀랩 수술이라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치료들이 있는데요. 치료 효과는 좋은 편인가요? 예, 전반적으로 치료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좋은데요. 예. 이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약물 치료부터 수술까지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 네. 대부분 배뇨 증상이 극적으로 이제 호전이 될 텐데 네. 특히 특히 수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줄기가 젊을 때처럼 시원하게 나온다 이러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럼 말씀 주신 치료뿐 아니라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치료만큼이나 생활 습관 개선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아무리 좋은 약도 먹고 수술을 해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아무래도 기능이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나 소변을 억지로 참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전립선이나 방광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생활 습관 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네. 예방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노화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심해지는 걸 늦추는 예방법은 있을 텐데요. 평소에 주중에도 이제 스트레칭을 잘 해가지고 전립선 압박을 좀 풀어주는 운동을 한다든지 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전립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식습관으로는 붉은 고기를 줄이면서 신선한 채소나 특히 익힌 토마토에 라이코펜 성분이 많아서 이런 것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게 훌륭한 예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전거 타기가 전립선 건강을 해친다는 말도 하잖아요. 근거가 있을까요? 일부 이제 전립선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전립선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제 이 자전거 안장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좁은 부위가 전립선이 위치한 회음부를 계속 직접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예. 혈류가 통하지 않고 지속적인 자극이 계속 가해지면은 전립선 염증이나 아니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증상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은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소팔메토 같은 제품들이 있고 최근에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전립선 건강에 좋다고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증상이 거의 없는 초반에는 예방적인 차원이나 보조적인 용도로 드시는 건 나쁘지 않겠지만 네. 이미 소변 보는 게 불편한 배뇨 장애 단계에 또 들게 되면은 의학적인 치료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면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노인성이라면 전립선염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네, 대개는 이제 이러한 다양한 배뇨 증상들이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는 좀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 네. 나이에 따라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는 이제 요로 감염이나 성매개 감염에 의해서도 전립선 염증까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립선 염증으로 인해서 전립선이 붓거나 아니면 염증으로 인해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앞서서 계속 말씀드린 뭐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이 약하거나 이런 것 동일한 증상들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 나타나면 염증도 혹시 같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전립선염과 비대증은 발생 기전부터 다른가 보죠? 네, 이제 전립선염의 경우에는 이제 요로 감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세균들이 거꾸로 이제 상행으로 하면서 전립선까지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세균이나 뭐 박테리아 뭐 이런 거에 의한 감염에 의한 것이고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노화로 인해서 전립선이 증식하는 질환이니까 요건 이제 노화 질환 중에 하나인 거죠. 증상은 전립선염도 비대증과 비슷한 건 왜 그렇습니까? 염증 반응인 거잖아요. 네, 염증에 의해서 이제 전립선이 약간 상대적으로 붓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극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전립선 비대증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차이가 있을 만한 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좀 통증을 많이 수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을 수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일 가능성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겠죠. 전립선염은 염증 치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포함한 염증 치료가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방광염과 같이 단순한 요로 감염하고는 조금 다르게 항생제를 2주 이상 좀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배뇨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제인 알파 차단제를 역시 전립선 염증에서도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뭐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뭐 단순하고 이제 가벼운 뭐 소변 자주 마려운 정도라도 우선은 검사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뭐 여건이 안 좋아서 소변을 너무 무리하게 참는다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들, 술 뭐 이런 것들이 또 배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둘국화의 매일 그대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